고소를 당한 가해자의 경우에는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순간 억울함을 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분들은 을 몰라 결국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데 막상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패소해서 가해자가 불송치나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어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건을 검사로서 수사하고 또 변호사로서도 이렇게 변호를 해본 결과 결국 사건을 대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마인드 그리고 그런 적극성에서 차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분명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사나 재판에서는 정작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피해자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피해자라고 내가 주장하는 거지 내가 진짜 피해자인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라고 본다면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 호소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누군가를 피해자로 못 받고 출발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가해자인 걸 처음부터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누구는 피해자야 이렇게 전제를 깔고 출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패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라면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러지 않은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니까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112 신고 한 통, 고소장 하나 딸랑 작성해서 내놓고 나머진 알아서 잘 되겠지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수사관은 이미 상대방 측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피해자라는 점에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피해자고 고소했으니 이제 경찰, 검찰, 법원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내 사건은 내가 잘 챙긴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패소하는 네 번째 이유는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실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불이익을 봐서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해진 기한에 뭐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못해서 주장한 내용이 현출되지 못해서 그냥 사건이 패소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형사사건의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하려면 고소인의 협조가 정말 어느 경우보다 필요한데 고소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각 절차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내가 피해자여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절차는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형사랑 민사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이 법원에 가면 당사자는 법원에 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당사자가 특별히 뭐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내가 피해자로서 고소인 진술을 할 때만큼은 반드시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변호사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고 다만 형사 사건이 이후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경우에 가해자로 된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부인한다면 그 경우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패소하는 다섯 번째 원인은 조력을 늦게 받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늦게 선임하고 조력을 늦게 받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변호사가 없어도 잘 될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던 경우, 두 번째는 돈 때문입니다.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잘못되는 조짐이 보이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어떤 사건이든 뒤로 갈수록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건 더 적을 수 있고 이미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을 꼭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선임이 필요한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정도는 받아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상담만큼은 꼭 꼼꼼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받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국선 변호사는 유리하다는 말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국선 변호사라서 불리하다 이건 절대 아니고 결국은 그 변호사가 또 어떤 변호사이냐인데 제가 실제로 사건에서 접했던 변호사님들 중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국선 변호사님은 저는 잘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는 한 달 동안 전화 통화 연결이 12번 됐어요. 12번 중에 한 8번 연결될 때까지도 제가 누구신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님께서 대리하는 사람은 이름이 누구이고 제 의뢰인은 누구이며 저는 변호사님과 지난 통화에서 무슨 내용을 했었습니다 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제서야 근데 왜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도 봤고, 그래서 국선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국선 변호사가 선정이 됐는데 그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몇 번 소통을 해보니 만약에 좋은 분이다라고 하면 국선 변호사님과 일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을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 부디 자신감 갖지 마시고 사건화 됐을 때 선임은 안 해도 좋으니 적어도 변호사 상담 정도는 받으시고 지금 내 사건이 실제로 법적으로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이런 거 정도는 꼭 좀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결정, 즉 경찰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 혹은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찾아옵니다. 와서 하는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이렇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한 번 내려진 결정은 바뀔 확률보다 바뀌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 사건이 내 사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내 사건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사건 초기에 꼭 전문가랑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건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꼭 피해로 인정된다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 사건 초기에 꼭 전문가와 꼼꼼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